네, 안녕하세요. 국힘의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시원한 일 하나 했습니다. 예, 당대표 선출해서 말하자면은 여론조사를 하나도 반영을 안 하겠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해서 과반 이상을 모아지는 사람이, 과반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뭐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단 유승민한테 노라고 한 겁니다. 죽 서서 개줄 일 있냐. 내가 당대표 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겠다. 당심이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으로 보면 이것이 아마 잘하면 국힘 또 우리 정당 정치의 발전에 어떤 물꼬를 튼 사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힘 대표 경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죽 서서 개줄 수 없다. 유승민이 당대표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당심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18년 동안 실행되어 온 당원 70, 여론조사 30 규칙이 엎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변화라는 건 무슨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 감정적인, 본능적인 소박한 동기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상한 철학은 이 백모나 또 우리 세뇌탈출 시청자분들만 독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에도 죽 서서 개줄 수 없다라는 본능적 감정, 그 소박한 느낌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변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심 70, 여론조사 30 이 룰이 어떻게 생겼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2004년에 생겼거든요. MB와 박근혜라는 거물이 한나라당에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여기선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MB는 당시 서울시장이었죠. 그러나 그 형 이상득 의원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형은 사무총장이고 동생은 매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나라당의 실세죠. 막강했죠. 또 박근혜도 막강했습니다. 박근혜 의원도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두 거물 사이에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대3 룰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렵 한나라당의 당대표들은 대표 최고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교체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을 때예요. 그래서 2003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최병렬, 박근혜, 김동연, 권한대행, 박근혜 이렇게 4명이 그 요즘 말로 하면 당대표의 그 권한을 이렇게 4명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몸살할 때였죠. 그래서 그 두 거물 MB와 박근혜 사이의 타협으로 7대3 룰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MB는 전직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됐죠. 이제 말하자면 2013년부터. 그러면 이제 이 정당 정치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다 도토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도토리들이 이제 서로 키재기를 하면서 입만 뻥끗하면 여론조사가 어떻고 입만 뻥끗하면 국민 주권이 어떻고 입만 뻥끗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뭐 안 좋은 제도고 그 의원 내각제 해야 되고 뭐 이런 수작들을 했었어요. 수작들을.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김무성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 8월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총선에 국민 여론조사로 우파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정당은 뭐 존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론조사 기관이 정당이란 소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당은 책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한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가 가장 유리하죠. 뭐 김연아 같은 분이 유리하죠. BTS 같은 사람이 유리하죠. 즉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는 묻혀버리게 되죠. 한마디로 당의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론조사기관만 존재합니다. 그게 김무성의 말하자면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유승민은 너무 답답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돈 얘기부터 말씀 여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어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승민은 좀 흉악해요. 뭐라 그럴까? 이론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유승민이 원내대표를 사임했거든요. 박 대통령을 여러 번 들이받았죠. 마지막 들이받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저기 국회법. 그게 이제 원래 우리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정해주면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법률과 어긋나게 되면 그게 사법 판단을 받아요. 그런데 국회가 행정부도 제껴버리고 사법부도 제껴버리고 정부의 시행령을 간섭하고 심사할 권한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법인 국회법을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의 상권분립 원칙을 깨버리는 시도를 한 게 유승민입니다. 그래서 큰 충돌이 있었죠, 그때. 그리고 유승민이 원내대표를 사퇴했죠. 그 원내대표 사퇴하니까 그때 진중권, 이제 뭐 진중권, 이게 조선일보 보세요. 진중권 띄우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그 윤석열 그 선거판이나 이럴 때 보면. 그때 진중권이 뭐라 그랬냐. 방금 의원 동무들의 열화 같은 박수로 공화국 최고 존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이 숙청됐습니다. 다음 숙청 대상은 당 권력 서열 1위인 김무성 동지이겠죠. 이런 거를 날리던 사람이죠. 이거보다 더 흉악했었죠, 사실 진중권은.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철이 들은 편인데 여전히 뭐 빼딱한 근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 나이에. 예, 살아온 대로 가는 거죠. 유승민은 장사를 좀 크게 벌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제 이 사퇴를 하면서 내가 원래 성깔대로라면 원내대표를 여러 번 그 전에 사퇴했어야 마땅한데 지금에야 뒤늦게 사퇴하는 까닭은 내가 헌법 가치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할까봐 내가 지금에야 사퇴한다. 뭐 이상한 좀 과대망상적인 얘기를 해요. 뭐 사퇴하거나 말거나 헌법 가치랑 별로 오히려 사퇴하면 헌법 가치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나는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승민은. 그 우파 코스프레를 좀 하는데 국방위원이었고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냥 댁에서 좀 쉬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 김에. 예. 이 유승민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죠.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1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헌법 1조 2항을 가지고는 이제 그 탈당을 할 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탈당을 하면서 아마 이런 뜻이겠죠. 권력은 여왕님이신 박근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합니다. 뭐 이런 소리겠죠. 2016년에 유승민이 탈당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은 못 받아서 탈당하는 거, 무소속 출마하는 건 저는 오케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는 동물은 선거판이라 불리는 생태계에서 표라 불리는 먹이를 삼키며 살아가는 포유류입니다. 선거판이 벌어졌는데 공천을 못 받았으면 무소속으로 나와야죠. 그게 정치인이죠. 네, 참 가련한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이라는 포유류 혹은 영장류 혹은 인류에 속하는 이 생명체는 헌법을 이걸 들이대면서 그걸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흉악한 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헌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내가 평생에 정치인인데 내가 부당하게 공천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내가 출마를 고심 끝에 하게 됐다. 뭐 이 정도 말이 맞는데 무슨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헌법 뭐 운운하면서 2015년에는 원내대표를 헌법 1조 운운하면서 원내대표를 그만뒀고
2016년에는 헌법 1조 2항을 운운하면서 탈당을 했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비식비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 1조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윤민석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노래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젓가락 행진곡을 좀 변형시킨 것 같다고. 노래가 참 단순하면서도 흥이 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래요. 제가 약간 음치입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게 변주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 부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민노총 등 이제 진보, 소위 진보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좌빨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들의 집회가요 18번이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당선된 후부터 갑자기 좀 안 불려요. 왜 그러면 헌법을 고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헌법 제1조란 노래를 딱 이제 내부적으로 안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이 노래 부르고 했어요. 탄핵 탄핵 전국 때 집회할 때 가면 이 노래예요. 계속 이 노래 돌아가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면 이게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윤민석이라는 분이 대단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 1조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이분이 참 좋은 노래 많이 지었습니다. 예, 노래 제목을 부르면 이렇습니다. 진짜 노동자, 서울에서 평양까지, 전대협 진군가, 새세대 청춘 송가,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통일이 되면 결전가, 전사의 맹세, 애국의 길,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하늘, 사랑하는 동지에게 fucking USA, 너희는 아니야, 경의선 타고, 헌법 제1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시바.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한민전 참가. 이 중에서 이제 한민전은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 조직인데 이게 이제 평양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틀어대는 평양의 근거지를 가진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남 간첩 지도 조직이죠. 한민전은 2005년에 반제 민족 민주전선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유승민 씨가 그 헌법 1조라는 노래를 많이 좋아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그 노래 너무 좋아하다가 이 노래를 지은 윤민석 작곡가님께서 또 지으신 한민전 창가나 내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같은 곡까지 또 좋아하시는 일은 없기를, 정말 없기를, 행여 꿈에서라도 좋아하시는 일은 없기를 빕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승민 안철수는 이거 없어졌다고 해갖고 이제 여론조사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댕댕거리고 난리가 아닌 모양인데 난리를 부리나 마라 이미 차 떠났어요. 예. 당심이 기운 거예요. 당심이 그걸로 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여론조사가 역선택 대환장 파티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힘의 대선 후보로 경선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이죠. 경선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당원 가입해서 경선에서 표를 던졌던 수많은 이른바 2030 또 무야홍 홍준표를 지지한다라고 또 당원 가입해서 표를 던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로 경선이 결정되니까 다 침뱉고 욕하면서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그때 얘기가 역선택 얘기가 나왔다고요. 야, 참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역선택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서가지고 댕댕거리면서 2030 조롱하고 역선택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2030 탈당 역선택 증거라는 그런 발언은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젊으신 당대표 이준석님께서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준석님께서
페북에 올린 글을 이준석 당대표 깨없어 페북에 올리신 준엄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0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쌓기 위해 얼마나 긴 노력과 얼마나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보수 정당에게 있어 2030으로의 확장과 호남에서의 지지세 확보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함인지 알 수 없는 조롱과 역선택 주장으로 폄훼하면 돌아올 것은 역풍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말을 그렇게 뭐 쌈박하게 하는 것 같아도 글을 써놓은 거 보면 평양문투예요, 거의. 너무 틀딱스러워. 아닙니다. 틀딱은 전데.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읽어보면 이게 평양식 그거라고요. 이 운율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관료주의적이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이준석 전 대표님께 없어는 감옥에 들어가시거나 사회에 있으시거나 글을 꾸준히 쓰셔서 좀 더 발랄하고 좀 더 호소력 있는 그러한 문체를 익히시는 날이 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이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면 누가 승자가 될까요? 조중동 제도권 언론이 승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그들의 낙점을 받았다고 해서 본선에서 이기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성향 사람들이 조중동을 판단의 기준 혹은 정보의 원천으로 삼는 경우가 은근히 많고, 본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중동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발전도 아니고 국힘의 승리도 아닙니다. 조중동의 목적은 캐스팅 보트를 휘두를 수 있는 난세입니다.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중정책,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지정학적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승민이 국회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한, 즉 법률 시행령 제정 권한을 사실상 죽이려 들었을 때 이거 으쌰으쌰했던 게 2015년에 조중동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면서 개헌 불쏘시개 불지핀 게 조중동입니다. 문재인 때는 오히려 개헌 얘기를 또 끽소리도 못했죠. 이 좌빨 혹은 진보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사기 탄핵 불지른 게 조중동이었죠. 좀 더 가까이는 지난해 말 올해 초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이준석을 끊임없이 띄운 게 조중동입니다. 동아의 정신적 지주 김순덕 여사께서 이준석 님을 띄우시는 글을 쓰신 거를 한번 보십시오. 21년 5월 30일자 글입니다.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자꾸 실실 웃음이 난다. 요새 국민의힘을 떠올릴 때 내가 그렇다. 별로 관심도 없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당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이 재밌어졌다. 85년생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재미나겠나. 참 거의 뭐 이벼천가를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준석이 좀 어깃장나는 행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경선 후보가 정식으로 됐을 때, 이준석이 계속 목리 부릴 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준석을 띄웠으면 당대표가 되라고, 그때 뭔가 책임지는 자세로 좀 염치가 있으면, 야, 나는 네가 제대로 할 줄 알고 당대표 되라고 내가 내 얼굴을 걸고 나는 너만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늙은 여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거의 메이크하다시피 했는데 너 어떻게 너희 당에서 뽑은 대통령 후보 하나 제대로 못 밀고서 어떻게 목리 부리고 있냐. 너 그래가지고 인생 살겠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단치기는커녕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윤석열 부인이 재력 집안이니 대선 구수할 참인 듯. 뭐라고 할까요? 이준석 하나 못 끌어안으면서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이준석 하나 못 끌어안으면서 너 당신 뭐 하냐? 그리고 지금 처갓집 덕 봐가지고 대선도 구수할래. 이 김순덕 여사께서 다 좋은데 글이 굉장히 야비할 때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빗대가지고 라스푸틴을 운운했죠. 라스푸틴이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왕제인가 그때 이제 그 왕자가 혈우병이었거든요. 혈우병은 당시에 피가 이제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안 멎는 병이죠. 당시에 치료약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를 고쳐보려고 갖은 돌팔이에 이상한 민간요법 잔뜩 하다가 이 흉악한 수도승 출신이라는 돌팔이 라스푸틴이 이제 왕실 이제 이제 궁정에 출입을 해서 이제 뭐 온갖 연문을 다 뿌리고 이제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여염집 그 귀족 부인들이나 뭐 이거 다 무슨 뭐 그런 스캔들 만들고 난리를 부리다가 귀족들한테 잡혀가서 칼에 찔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적 추문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 왕실 최고 지배 집단의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추문의 주인공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를 이렇게 그 라스푸틴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그룹 섹스 무슨 섹스 스캔들 그 지어낸 말과 이렇게 암시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아주 야비한 글을 쓰셨던 적이 있어요. 이 김순덕 여사께서. 그런데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비하게 쓰잖아요. 뭐 우리 김순덕 여사께서 쓰신 글을 우리 같은 시정 잡배 언어로 하면 그거지. 야 성렬아, 너 처갓집 뭐 돈 빵빵 하는다며 너 그래서 여유 있냐? 너 그래가지고 대통령 구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탱자탱자 배짱 부리는 거냐? 빨리 가서 임마 저기 준석이 잡어 임마. 그 소리잖아 지금. 굉장히 야비한 소리 아니에요. 이 양반은 조금 글쎄요. 제가 뭐 친분이 있으면 좀 인격을 닦으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뭐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충고조차도 아깝습니다. 김순덕도 보세요. 이거는 또 이상민 이태원 참사를 구실 삼아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자르라고 윽박을 지르죠. 경찰이라 쓰고 반란 집단이라고 읽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경찰대학이라 쓰고 조선지하혁명당원 특급 양성소라고 읽어야 될 세상이죠. 경찰 조직 지금 개판이잖아요. 이런 개판 경찰을 얼레벌레 수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민인데 이걸 자리라는 소리는 조선경찰혁명당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조중동이 이런 심보들이에요.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뭐 국힘이 이기든 말든 네가 국힘 내에서 경선하려면 우리 지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 말 들어야지. 생태계를 그렇게 갖고요. 그 생태계가 이번에 당원으로 빠개지는 거예요. 당원 그 투표로. 당원만.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국힘 당원이 반드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분들은 또 조중동 영향은 좀 덜 받거든. 굉장히 어떤 면에선 뭐 일반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은 좀 수구스럽고 틀딱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무직하게 당을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분들이라 그 조선중앙동화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또 귀등에 흘려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실제로는 유승민보다 더 큰 피해자는 조중동입니다. 요번 당대표 선출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 그것도 이제 지역구 당원이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중앙당이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광역당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게임의 룰이 아마 나오게 될 거라고요. 이제 2024년에 이게 경험이 쌓이면 그냥 막무가내로 김무성식으로 전부 김무성이 그 짓 했잖아요. 2020년에 전부 여론조사 돌려서 해. 그 선수들은 여론조사 샘플 이거 자기 샘플 세트 갖고 있다고 또 주장하고 다녀요. 그 선거 브로커들은. 그러니까 안심번호가 뭐 됐든 뭐가 됐든 그 샘플 세트를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간부로 써주면은 내가 이 샘플 세트를 이용해서 당신을 경선에서 뽑히게 해주겠다. 이러고서 다녀요. 그런 브로커들이 디글디글해요. 이 선거판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꼭 하겠다면 지역 구민들의 여론조사,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뭐 30%, 그 다음에 뭐 광역당에서 뭐 30%, 그 다음에 40%를 예를 들면 중앙당의 심사위원회에서 40% 뭐 이런 식의 믹스 방식이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큰 어떤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국힘당의 당대표 선출 규칙 변경은 죽어도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본능적인 당심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정말 소박하고 원초적인 움직임인데 이런 것이 국힘을 정당다운 정당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중동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유승민도 유승민이지만. 그래서 이런 전통이 앞으로 쌓이면 당원 멤버십이 강화되고 점차 국회의원 후보, 지자체 선량 후보의 선정에 있어서도 당에서 배정하는 점수와 지역 당원의 당심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식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죠. 당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 눈치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당이 당으로서 이제 우뚝 서는 거죠. 이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